태성그룹 전용 선산, 아들의 10주기 기일이었어요. 구한승 회장은 무덤 입구에 모여든 유가족들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제사에 소음 피우지 마라. 당장 밀어버려. 용역들이 천막을 찢어발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어린 승려 한 명이 구한승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진이라는 이름의 12살 동자승이었어요. 무진은 무덤을 한번, 구한승을 한번 보더니 담백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빈 무덤에 대고 절을 하세요? 구한승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멈춰섰어요. 이놈이 지금 뭐라고 했느냐? 무진은 천진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짜예요. 저 안엔 아무도 없는데 죽은 사람 기운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기운이 저 남쪽 섬 너머에서 펄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구한승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10년간 자식을 가슴에 묻었다고 믿어온 노예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비서들의 앞길을 후려치며 포효했어요. 당장 포크레인 가져와. 무덤을 갈아엎어서라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굉음과 함께 굴착기가 비석을 찍어 눌렀습니다. 구한승은 심장을 움켜쥐고 진흙바닥으로 고꾸라졌어요.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사흘 후 구한승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어요. 첫 번째로 찾은 것은 박상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무덤 속에 뭐가 있었나? 박 실장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구한승이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것은 유골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강제로 이혼시킨 며느리의 유서, 그리고 찢어진 아기 옷이었어요. 유서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구한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박 실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윤 도련님의 장례는 처음부터 빈관이었습니다. 관 속에는 이것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구한승은 서류를 움켜쥐고 이를 갈았어요. 10년간 자신이 무엇에 절을 했단 말입니까? 그는 즉시 퇴원을 선언하고 무진을 찾아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구한승의 손은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진은 절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어요. 구한승이 지팡이를 내리치며 다그쳤습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무진은 빗자루를 세우고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게 뭐예요? 뭐? 진실을 얻으려면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보물부터 버려야 해요. 그게 규칙이에요. 구한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물? 내가 버릴 게 어디 있다고? 무진은 구한승의 손목시계를 가리켰어요. 스위스 명품 브랜드, 전 세계에 단 3개뿐인 한정판이었습니다. 구한승이 평생 모은 컬렉션 중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물건이었어요. 저거요. 저걸 부수면 첫 번째 단서를 드릴게요. 구한승은 미친놈 보듯 무진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함부로. 그럼 아들은 필요 없으신가 봐요. 무진은 담담하게 말하고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어요. 구한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시계를 벗어 바위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보석이 산산조각 났어요. 수억 원짜리 시계가 고철 조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병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도윤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곳이에요. 구한승은 쪽지를 움켜쥐고 차에 올랐어요. 박 실장이 운전대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아이 말을 믿으시렵니까? 닥쳐. 지금은 그것밖에 없어. 병원에 도착한 구한승은 10년 전 진료 기록을 뒤졌어요. 하지만 며느리 관련 기록은 모두 삭제돼 있었습니다. 구한승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누가 지웠어? 누가 감히? 원무과 직원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구한승은 병원을 뒤집어 엎을 기세로 복도를 휘저었어요. 바로 그때 늙은 간호사 한 명이 복도 끝에서 구한승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망설임이 담겨 있었어요. 구한승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간호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그 여자분 정말 불쌍했어요. 뭐? 임신한 몸으로 끌려와서 강제로 약을 맞고 그 뒤로 정신을 못 차렸죠. 도윤 씨가 매일 문 앞에서 울었어요. 제발 아내를 돌려달라고요. 구한승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 씨가 아내를 업고 달아났어요. 경비들이 쫓아갔지만 놓쳤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다시는 못 봤습니다. 구한승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가뒀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손주를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성그룹의 피를 더럽힐 수 없다는 이유로 그는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강제 낙태를 시도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달아났습니다. 구한승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어요. 그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황반변성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구한승은 차에 올라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한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구한승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어요. 아들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 실장은 백미러로 구한승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에는 후회가 아닌 분노만이 가득했어요. 25년간 구한승을 보좌해온 박 실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구한승은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10년 전 도윤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표는 도윤의 대학 동기였던 김재훈이었습니다. 김재훈은 현재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구한승의 차가 서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실장이 먼저 내려 서점 문을 열었어요. 김재훈은 책을 정리하다가 구한승을 보자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 구한승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시선이 서점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10년 전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너를 만났다고 들었다. 김재훈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히 마주쳤을 뿐입니다. 우연? 구한승이 비웃었어요. 그는 박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하나를 꺼내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거기에는 김재훈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내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됐더군. 내 아들이 준 돈이지? 김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그냥 빌려준 돈을 받은 거예요. 거짓말 마라. 구한승이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서점 안을 울렸어요. 내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말해. 그럼 너와 내 가족은 무사할 거다. 김재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몰라요. 도윤이는 그냥 돈만 건네주고 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구한승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 날 김재훈의 서점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3배로 올렸습니다. 동시에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김재훈의 아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올랐어요. 단 하루 만에 김재훈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구한승은 무진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손목에 차고 있던 명품 커프스를 부숴야 했습니다. 쨍그랑 금속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무진이 두 번째 쪽지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은정 -3부인과 의사. 구한승은 그녀를 찾아갔어요. 최은정은 10년 전 며느리를 몰래 진료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구한승을 보자마자 진료실 문을 잠그려 했어요.
하지만 박 실장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최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최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구한승이 책상에 수표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1억 원이었어요. 10년 전 내 며느리를 진료한 기록을 내놔. 그럼 이건 내 거다. 최은정은 수표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환자 기밀입니다. 줄 수 없어요. 구한승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내 딸은 어느 학교 다닌다고 했지? 의대 지망생이라며? 최은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제 딸까지 선택해. 기록이냐, 딸의 미래냐. 최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의 임신 기록과 함께 메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환자 남편 요청 마이너스 남해안 쪽으로 이동 예정. 구한승은 파일을 낚아채고 진료실을 나섰습니다. 최은정은 책상에 고개를 묻고 흐느꼈어요. 구한승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구한승은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비볐어요. 시력이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시끄러워. 내가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구한승은 창밖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파일이 구겨졌어요. 남해안. 아들이 그곳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단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구한승의 가슴속에는 기쁨이 아닌 분노만이 끓어올랐어요. 어떻게 감히 날 속이고 숨어 살았어? 내 핏줄이 어딘가에서 내 허락도 없이 숨쉬고 있었다니. 구한승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찾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것을 다시 장악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백미러로 구한승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25년간 그를 보자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박 실장의 가슴속에서도 무언가 꿈틀거렸어요. 이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구한승은 남해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무너진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남해안의 작은 항구 마을에 도착한 구한승은 며칠간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단서를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구한승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항구의 낡은 선술집에서 한 늙은 어부를 만났습니다. 어부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10년 전쯤이었나? 젊은 부부가 이 마을에 들어왔었지. 아내는 배가 불렀고 남편은 눈빛이 죽어있더군. 구한승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남자 어떻게 생겼소? 어부가 구한승을 빤히 쳐다봤어요. 당신이 그 남자 아버지요? 눈빛이 똑같구만. 구한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부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그 부부는 빈 창고에서 한 달쯤 살았지. 아내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남편은 매일 밤 울더군.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려 해도 거절하고 뭔가 쫓기는 사람들 같았어. 그래서 그 뒤로는 어느 날 밤 요트 한 척이 바다에서 불타는 게 발견됐지. 경찰이 왔고 시신은 못 찾았어. 그 남자 신분증만 나왔다더군. 구한승의 주먹이 떨렸어요. 아내는 며칠 뒤에 사라졌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구한승은 어부에게 돈다발을 쥐어주고 일어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어요. 그는 항구를 걸으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구한승은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며느리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학벌도 집안도 태성그룹과는 맞지 않았어요. 구한승은 아들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져. 당장. 하지만 도윤은 거절했어요. 아버지, 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 그따위 감정으로 그룹을 이어갈 수 있겠냐? 구한승은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의사들에게 낙태 수술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그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병원을 습격해 아내를 구출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구한승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난 널 찾아낼 거다. 내 핏줄이 내 허락 없이 살 순 없어. 그리고 일주일 뒤 요트 화재 사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구한승은 아들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래야 자신의 죄책감을 묻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스스로 죽음을 위장하고 도망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구한승은 방파제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무진을 다시 찾아갔어요. 무진은 항구 근처 작은 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구한승이 다가가자 무진이 먼저 말했어요. 세 번째 보물을 버릴 준비 되셨어요? 구한승은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태성그룹의 모든 계약서에 서명했던 만년필이었어요. 구한승은 그것을 바위에 내리쳤습니다. 만년필이 산산조각 났어요. 무진이 세 번째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섬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청학도. 거기 가면 도윤 아저씨를 만날 수 있어요?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기 가면 할아버지가 진짜로 뭘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어요. 구한승은 쪽지를 움켜쥐고 돌아섰어요. 박 실장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구한승의 시야는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에서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도련님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한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몰랐어요. 아들에게 용서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시 통제하고 싶은 건지. 구한승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배가 청학도를 향해 출발했어요. 구한승은 갑판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희미한 빛만 보였어요. 시력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평생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을요. 청학도에 도착한 구한승은 섬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진이 말한 단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패등대 하나와 낡은 가옥 몇 채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구한승이 초조해하며 섬을 헤맬 때 박 실장은 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구한승의 시선을 피했어요. 구한승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나? 박 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구한승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구한승은 폐가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박 실장이 어떻게든 열었어요. 그 순간 구한승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왜 박 실장이 이런 낡은 자물쇠를 이렇게 쉽게 열 수 있지? 집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한쪽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영수증들이었어요. 10년간의 생활비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구한승이 영수증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박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구한승은 영수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송금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상현. 박 실장. 이게 무슨 짓이야? 박 실장은 침묵했습니다. 구한승이 그의 멱살을 잡았어요. 25년간 내 곁에서 날 보자 했던 내가 내 아들을 숨겨줬다고? 박 실장이 구한승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살린 겁니다. 뭐? 회장님, 도련님은 회장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며느님도 손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구한승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감히 내가 내 가족이래. 박 실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요? 회장님이 도련님을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습니까? 구한승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도련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실장님,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울면서 매달렸어요.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동안 회장님을 위해 너무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경쟁 기업 사장들, 방해가 되는 정치인들, 심지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구한승이 지팡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 배신했다는 거냐? 배신이 아닙니다. 박 실장이 주머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구한승의 모든 비자금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횡령 증거, 탈세 자료까지요. 이 자료들이 검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태성그룹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구한승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감히. 회장님, 이제 선택하십시오. 박 실장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도련님을 계속 쫓으시렵니까? 그럼 이 자료들은 내일 검찰에 도착합니다. 아니면 도련님을 영원히 죽은 사람으로 남겨두시렵니까? 그럼 저는 이 자료를 묻겠습니다. 구한승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25년간 자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남자가 이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박 실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딸이 올해 20입니다. 도련님과 비슷한 나이죠. 만약 제가 회장님처럼 딸을 대했다면 딸도 도련님처럼 도망쳤을 겁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이 되어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과 그 가족만큼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구한승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시야가 완전히 흐려졌습니다. 이제 박 실장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박 실장이 구한승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을 놔주세요. 그게 회장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구한승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통제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박 실장은 파일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한승은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어요. 그의 귓가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구한승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말라버린 가슴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한승은 청학도의 패등대를 찾아갔어요. 무진이 말했던 진짜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박 실장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구한승은 홀로 등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등대 안은 어두웠어요. 구한승의 시력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등대 내부 벽면 전체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구한승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들. 그것은 그림이었어요. 벽화였습니다. 거대한 벽화가 등대 안쪽을 빙 둘러 그려져 있었어요. 구한승은 벽에 바짝 얼굴을 붙이고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그림 속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괴물의 모습으로요. 괴물은 한 손으로 여자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어린아이를 짓밟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무릎 꿇고 통곡하는 남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한승은 벽화를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그림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 젊은 남자가 한 여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거대한 그림자가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어요.
그림자의 얼굴은 구한승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여자가 철창 안에 갇혀 울고 있었어요. 배는 불러 있었고 손은 철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장면. 남자가 여자를 업고 달아나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검은 괴물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 불타는 배 위에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 괴물이 빈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덤 위에는 거짓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남자가 작은 집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여자와 아이가 평화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구한승은 벽화를 다 보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아들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10년간 아들이 품었던 고통, 분노, 슬픔이 모두 이 벽화 속에 담겨 있었어요. 구한승은 벽화의 괴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어요.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 사랑이 아닌 공포, 보호가 아닌 학살, 가족이 아닌 감옥. 내가 이렇게 보였구나. 구한승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벽화 속 여자의 얼굴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그가 정신병원에 가뒀던, 강제로 아이를 지우려 했던 여자. 미안해. 구한승은 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사과는 너무 늦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구한승은 등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도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어요. 새장 안에 갇힌 새 한 마리. 그 새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구한승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구한승은 몸을 일으켰어요. 무진이었습니다. 어린 승려가 천천히 올라와 구한승 옆에 섰어요. 할아버지, 이제 보이세요? 뭐가? 할아버지가 정말로 잃어버린 게 뭔지요. 구한승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진이 벽화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게 아니에요. 아들의 마음을 잃은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가져본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죠. 무진의 말이 구한승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을 찾으시려면 할아버지부터 버려야 해요. 나를 버린다고? 네. 그 무서운 괴물을 버려야 해요. 그래야 아들이 할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어요. 구한승은 무진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어린 승려의 얼굴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버렸어. 시계도, 커프스도, 만년필도. 무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물건이에요. 할아버지가 버려야 하는 건 물건이 아니라 할아버지 자신이에요. 구한승은 벽화 속 괴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이었어요. 그럼 난 뭐가 남는데? 무진이 빙그레 웃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하지만 그때 비로소 아들이 돌아올 수 있어요. 구한승은 벽화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0년간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정작 찾아야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괴물 같은 자신을요. 무진이 등대를 내려갔습니다. 구한승은 홀로 벽화 앞에 남았어요. 그는 벽화 속 아들의 눈물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구한승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른 가슴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청학도에서 돌아온 구한승은 서울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가 도착한 태성그룹 본사는 이미 낯선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구한승을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만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뭐? 내가 누군지 모르나? 압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결정입니다. 구한승은 경비원을 밀치고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여러 명의 경비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구한승은 처음으로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었어요.
박 실장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회장님의 경영권 정지 및 강제 은퇴입니다. 구한승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이걸 꾸민 거냐?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비리 자료가 이사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동시에 회장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 기록도요. 황반변성으로 시력을 거의 잃으셨고 최근 들어 판단력도 흐려지고 계시다는 소견이었어요. 이 배신자 같은 구한승이 박 실장에게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경비원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구한승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 실장이 서류를 구한승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조용히 은퇴하시고 명예회장 자리를 유지하시든지 아니면 검찰 조사를 받으시든지요. 구한승의 입술이 떨렸어요. 내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회장님이 일궈온 게 아닙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겁니다. 부당하게 짓밟힌 경쟁자들, 불법으로 매수된 관료들, 입 막으려고 돈을 준 언론인들, 그들의 고통 위에 태성그룹이 있는 겁니다. 구한승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박 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그 일들을 다 도왔습니다. 그러니 저도 죄인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도련님과 그 가족만큼은 회장님의 손에서 지켜냈습니다. 구한승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경비원들이 손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막을 필요가 없었어요. 구한승은 이미 힘을 잃었으니까요. 서명하십시오. 그럼 도련님은 영원히 죽은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박 실장이 펜을 내밀었어요. 구한승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보이지 않았어요. 시력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디에 쓰는 거야? 박 실장이 구한승의 손을 잡고 서명란으로 안내했어요. 구한승은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서명이 끝나자 박 실장이 서류를 걷어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구한승은 로비 바닥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의 태성그룹 로고.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구한승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피해 돌아갔고 어떤 이는 모른 척했어요. 권력을 잃은 왕은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구한승은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회사 앞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내려갔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구한승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명함도 직함도 권력도 없는 그는 그저 시력 잃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구한승은 길가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진이 준 마지막 쪽지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해안 청송리 목공소. 아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구한승은 쪽지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가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그때 무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승려가 구한승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준비됐어요? 뭐가? 아들을 만날 준비요. 구한승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돈도 권력도 심지어 눈도 거의 안 보여. 무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완벽하네요. 이제 할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됐어요.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가 가진 게 많을 때는 아들이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아들이 할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구한승은 무진을 바라봤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어린 얼굴에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날 용서할까? 무진이 구한승의 손을 잡았어요. 그건 아들이 정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냥 가서 무릎 꿇으면 돼요.
구한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진이 구한승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이제 가요. 마지막 여행이에요. 구한승은 무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의 뒤에는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한승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아들에게로요. 남해안 청송리. 작은 마을 끝자락에 목공소가 하나 있었어요. 구한승은 무진의 안내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목공소에서는 톱질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한승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목공소 안에는 한 남자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 구한승은 희미한 시력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도윤아. 구한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톱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강진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의 얼굴은 1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가에는 고단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구한승을 본 순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도윤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는 작업대를 더듬어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구한승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도윤아, 아빠가 왔다. 아빠가. 가라고요. 도윤이 칼을 자기 목에 겨눴어요.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목에 닿았습니다. 구한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도윤아, 그거 내려놔. 싫어요. 아버지가 오면 또 시작이잖아요. 또 끌려가야 하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울부짖음으로 변했어요. 저 좀 그냥 놔두세요. 여기서 조용히 살게요. 아무한테도 피해 안 끼치고 그냥 나무나 깎으면서 살게요. 제발, 제발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구한승은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아빠는. 아버지, 전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1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 요트와 함께 타 죽었다고요. 도윤이 칼을 목에 더 깊이 댔어요. 피가 살짝 배어나왔습니다. 구한승이 무릎을 꿇었어요. 도윤아, 제발. 그거 내려놔라. 싫어요. 아버지가 가실 때까지 안 내려놔요. 구한승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칼은 여전히 목에 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때릴 때도, 아내를 빼앗아갈 때도, 제 아이를 죽이려 할 때도 맨날 이것도 너를 위한 거다, 미안하다고 하셨죠.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전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무서웠어요. 아버지 눈빛이, 아버지 목소리가, 아버지 존재 자체가 공포였어요. 구한승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전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대하셨어요. 태성그룹 후계자라는 물건으로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내랑 뱃속 아이를 살리려고 죽음을 위장했어요. 10년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아버지가 찾아와서 저를 다시 그 감옥으로 끌고 가는 꿈을요. 구한승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아, 아빠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회사도 권력도 돈도 다 잃었어. 도윤이 비웃었어요. 그래서요? 그럼 제가 동정해야 하나요? 아니야. 아니야. 구한승이 다시 이마를 땅에 댔어요. 아빠는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다 들었어요. 이제 가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구한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도윤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뭐예요? 내 아이는, 손주는 잘 있니?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한승이 다시 물었어요. 아들이야, 딸이야? 도윤의 입술이 떨렸어요. 딸이에요. 구한승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딸. 이름은? 한별이요. 하늘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한별이. 구한승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이건 아빠가 가진 마지막 거다. 한별이한테 써라. 도윤이 봉투를 보지 않았어요. 구한승이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빠는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질 거다. 법적으로도 너는 죽은 사람이고 아빠도 곧 모든 것을 놓을 거야. 구한승이 문을 열었어요. 도윤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다. 구한승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도윤이 칼을 내려놨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구한승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무진의 손을 잡고 목공소를 떠났습니다. 도윤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구한승은 계속 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시퀀스 8빈 무덤의 완성 마이너스 방생. 석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목공소에서 나무를 깎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밤마다 꾸던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쫓아오는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았어요. 어느 날 목공소 문이 열렸습니다. 박 실장이었어요. 그는 도윤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련님,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법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도윤은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확정됐고 모든 상속권이 포기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가 이걸?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법원에 신청하셨습니다. 도련님을 영원히 죽은 사람으로 남겨두시겠다고요.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박 실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모릅니다. 석 달 전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예회장 자리도 사퇴하시고 그냥 사라지셨어요.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련님,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내 무덤은 비워둬라. 그게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 실장이 물러났습니다. 도윤은 혼자 작업대 앞에 앉아 아버지가 두고 간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통장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도윤아, 아빠는 내게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었구나. 10년 동안 빈 무덤에 절하면서도 몰랐던 걸 내가 그린 벽화를 보고 깨달았다.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학대였다는 걸. 이제 아빠는 모든 걸 놓았어. 회사도 권력도 심지어 아버지라는 이름도. 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아빠는 기꺼이 유령이 될게. 한별이를 잘 키워라. 아빠처럼 키우지 마라. 사랑으로 키워라. 그게 아빠가 너한테 배운 마지막 교훈이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안녕.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그의 옆으로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0살짜리 딸 한별이가 아빠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왜 울어? 도윤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미안해서 그래. 할아버지? 응. 아빠도 할아버지 아들이었거든. 도윤은 딸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평화를 찾았기를 바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시각 남해안의 외딴 섬. 구한승은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시력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구한승은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어요.
무진이 매일 찾아와 밥을 챙겨줬습니다. 어린 승려는 구한승의 손을 잡고 해변으로 안내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구한승이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만든 의자였어요. 박 실장이 몰래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노을 정말 예쁘죠? 무진이 말했어요. 구한승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쁘겠구나. 할아버지는 후회하세요? 무진이 물었어요. 구한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셀 수도 없구나. 하지만 마지막 선택만큼은 후회하지 않아. 무슨 선택이요? 아들을 낳아준 것. 구한승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평생 움켜쥐려고만 했는데 낳아주니까 비로소 마음이 편하구나. 무진이 구한승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행복하세요? 구한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 이게 행복이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제 알겠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한승은 의자에 기대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갈매기들이 날아가요. 자유롭게요. 무진이 말했어요. 구한승은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바람의 방향, 새들의 날갯짓, 자유의 의미를요. 도윤아. 구한승이 중얼거렸어요. 아빠는 이제 너를 놔줬어. 넌 이제 자유야. 새장 밖의 새처럼. 구한승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석 달 후 박 실장이 도윤을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침울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나무 조각이 떨어졌어요.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도련님께서 만드신 그 의자예요. 박 실장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입니다. 무덤에는 아무것도 묻지 마라. 그냥 비워둬라. 내 욕심을 묻는 무덤으로 남겨라고 하셨습니다. 도윤은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무진이 준 4장의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하나. 도윤아, 이 쪽지들이 아빠를 너한테 데려다 줬어. 보물을 버릴 때마다 아빠는 조금씩 괴물에서 사람이 됐지. 고맙다. 내가 아빠를 구해줬어.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무덤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찾아간 선산이었어요. 무덤은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비석에는 이름만 새겨져 있었어요. 도윤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깎은 작은 새 한 마리를 놓았어요. 아버지, 이제 자유롭게 날아가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도윤은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무진의 손을 잡고 떠나던 그 휘청거리는 뒷모습을요. 그리고 도윤은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진짜 아버지가 되려 했다는 것을. 나줌으로써 사라짐으로써 비워짐으로써요. 도윤은 일어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목공소에는 딸 한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한별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주신 선물이 뭔지 아니? 뭔데요? 자유란다. 누구한테도 억눌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한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도윤은 딸을 안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업대로 돌아가 나무를 깎기 시작했어요. 새를 만들었습니다. 날개를 활짝 펼친 자유로운 새를요. 그것이 아버지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고 도윤이 딸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그렇게 완성됐어요. 욕심으로 가득했던 한 남자가 모든 것을 비우고 마침내 사랑을 배운 이야기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